할머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다 잡혀가요. 10살 손녀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70평생을 평온하게 살아온 한 노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위치한 민박집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가족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왔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땀을 흘리며 일했고 아들 도훈이를 키웠으며 남편이 예상외로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도 홀로 이 집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72살이 된 지금까지도 영희 할머니는 이 집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박집은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객실은 5개에 불과했고 식당과 주방 그리고 영희 할머니의 거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공간은 영희 할머니의 정성 어린 손길이 미치는 곳이었습니다. 손님이 적은 가을과 봄 사이의 계절에도 그녀는 매일같이 마당을 쓸고 방을 정돈했으며 다음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객실의 침구리는 항상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욕실은 반짝반짝하게 유지되었으며 복도의 자잘한 먼지까지도 영희 할머니의 관심 밖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맛깔스러운 손맛을 좋아하는 단골 손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매년 봄 벚꽃이 피는 계절과 가을 단풍이 물드는 때면 이들은 반복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영희 할머니가 직접 손으로 만든 로컬 음식을 즐겼고 마당에서 바라보는 산의 경치를 사랑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이곳을 마치 고향의 집처럼 여겼고 영희 할머니를 편안함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10살 난 손녀 소민이는 서울에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방학이 되면 이 민박집으로 왔습니다. 도시의 좁은 아파트에서 벗어난 소민이는 할머니의 집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제약 없이 뛰어놀 수 있었고 밤이 되면 뒷산에서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하는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밤하늘의 별을 세는 시간들은 소민이의 일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의 여름방학, 소민이는 평소보다 더 오래 할머니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특별한 일정 때문에 도시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들이 한밤중에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이는 평소의 패턴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도훈과 어머니 미정이 밤에 민박집을 방문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일이 발생했습니다. 밤 10시쯤에 온 부모들은 할머니와 짧은 인사를 나눈 후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정이 지난 후 잠에서 깬 소민이가 화장실에 가려던 중 거실에서 성인 남녀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모의 목소리였습니다. 호기심을 가진 소민이가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자 대화의 내용이 들렸습니다. 이 집만 정리하면 도시에서 새 출발할 수 있어. 벌써 관심 있다는 투자자도 나타났고, 그런데 어머니가 동의하실까요? 동의고 뭐고 이미 서류는 준비했어. 걱정 마. 미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도훈이보다 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이웃이라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미 계획은 다 세웠어. 한 달 안에 투자자랑 계약하고 이 집은 우리 손을 떠날 거야. 소민이는 대화의 전체 의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가 무엇인지, 서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감각은 명확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묘한 긴장감과 급박함이 감지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꾸만 조용히 하세요라며 주변을 살피는 듯했고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속도도 빨랐고 자주 중단되고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비밀스럽게 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그 밤 소민이는 거실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무한정 대기하다가 부모의 목소리가 그쳐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밤 소민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민이는 할머니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영희 할머니의 옆에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다 잡혀가요. 영희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멈추고 손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린아이의 눈빛에서 깊은 두려움과 확실한 무언가를 보았다는 확신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소민아? 나쁜 꿈을 꾸었구나. 할머니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소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흔들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예요. 아빠랑 엄마가 밤에. 소민이의 표정은 단순한 악몽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민이의 눈빛은 무언가 실제를 목격하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이를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이후 며칠간 소민이의 불안한 표정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의식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부모가 거실에 있으면 자신의 방에 머물렀고 밤에 부모가 돌아오면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민이는 최대한 할머니의 곁에만 붙어 있으려 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손녀의 이러한 변화를 관찰하면서 소민이가 단순한 악몽이나 어린아이의 상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영희 할머니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장 예약 취소의 연쇄. 불안감은 곧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소민이의 경고로부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예약이 하나씩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 밖의 현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가을 단풍 시즌을 앞두고 이미 예약이 차 있던 객실들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매년 이 시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지난해에는 10월 한 달 동안만 연 매출의 30%를 벌어들였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숙소로 예약을 옮긴다는 연락이 잇따라 왔습니다. 처음 두세 건의 취소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정이 변하거나 일이 생기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취소 전화가 들어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월요일에 2건, 화요일에 1건, 수요일에 또 1건. 영희 할머니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손님들의 대답은 대동소이했습니다. 갑자기 다른 일정이 생겼어요. 회사 사정이 안 맞네요. 다른 숙소로 예약을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몇몇 손님들의 말투였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대사를 읽어내는 듯 했습니다. 한 손님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박영희 여가는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들었어요. 영희 할머니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저희 집은 항상 청결하고 친절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이미 다른 곳을 선택했다고 말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영희 할머니는 한동안 그 질문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년 이 시기면 예약이 완벽하게 찼습니다. 객실 5개 중 4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예약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빈 객실도 몇 주 안에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올해도 처음에는 그러했습니다. 10월 첫째 주에는 객실 4개가 모두 예약으로 찼습니다. 그런데 10월 둘째 주부터 예약 취소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혹시 지역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뉴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마을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는 점이었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이면 반드시 찾아오던 손님들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시던 이산 부부, 대전에서 오시던 은퇴한 교사 부부, 경주에서 오시던 가족들, 모두가 올해도 올 시기였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이들의 예약 기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여 년을 함께해온 손님들이었기에 그들의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번호를 찾아 일일이 전화를 걸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올해는 좀 바빠서요.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건강 때문에요. 일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다들 갑자기 상황이 변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마치 어떤 정보를 받고서 예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듯 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을 아는 채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이웃도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최근의 손님 추이를 정확히 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줄었는지 아니면 영희 할머니의 민박집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집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웃의 거실에 마주 앉은 영희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우리 집은 취소가 자꾸 들어와서요. 이웃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영희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우린 예년이랑 비슷한데요. 오히려 올해는 손님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입소문이 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웃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지역의 다른 민박집은 정상인데 유독 영희 할머니의 집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이웃은 영희 할머니가 대답을 못하자 잠시 망설인 후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찬장을 집적거렸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한두 번 멈췄습니다. 이웃도 무언가 전하기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 혹시 민박집 하실 생각 있으세요? 동네에 소문이 돌던데요. 영희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집을 팔아요? 그게 도훈 씨가 그러시던데요. 부동산 업자하고 얘기 중이라고 벌써 투자자도 나타났다고 하던데요. 예산 때문에 힘들어서 시골 땅을 정리하려고 한다더라고요. 마지막 문장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산 때문이라는 표현은 도훈이가 누군가에게 실제로 한 말임을 의미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경제적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의 집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 도훈이가 자신 몰래 민박집을 팔려고 한다니 이것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소민이의 경고, 손님들의 갑작스러운 취소, 단골 손님들의 침묵, 도훈이와 미정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이제 이 소문까지. 이것들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 할머니는 곧바로 아들을 찾았습니다.
집 전체를 돌아다니며 도훈을 찾았지만 도훈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미정에게 도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도훈이는 어디 갔어? 일하러 가진 않고 이런 시간에 밖에 나가 있는 게 이상한데? 미정은 눈을 피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앞치마를 찝쩍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 때문에 밖에 나갔다고만 했어요. 몇 시에 나갔어? 아침 일찍이요. 점심때 올지도. 미정의 답변은 모호했고 그녀의 몸짓은 불안정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영희 할머니는 아들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노트를 사서 기록까지 했습니다. 도훈이 몇 시에 나가고 언제 돌아오는지,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일주일간의 관찰로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도훈은 최근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쯤에 나가 오후 5시쯤에 돌아왔습니다. 일한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만약 서울에 정말 다니고 있다면 새벽에 나가 늦은 밤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훈이 나가는 방향은 서울이 아니라 깊은 산골 쪽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한두 번 멀리서 따라가 봤습니다. 도훈은 자신의 차를 타고 인근 읍내로 향했습니다. 읍내의 주요 거리로 가더니 한 건물 앞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그곳은 부동산 중개소였습니다. 서경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선명했습니다. 도훈은 거기서 대략 20-30분을 머물렀다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도훈의 행동은 더욱 수상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면 도훈은 항상 특정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거실에서 전화가 오면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울리면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통화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리지 않으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정도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정이 거실 서랍을 뒤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서랍에는 영희 할머니의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보험 증권 같은 것들이 정리되어 있던 서랍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쪽에는 인감도 놓여 있었습니다. 인감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이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 만들어진 인감이었고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만 꺼냈고 그 외에는 항상 이 서랍 속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부엌에서 미정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미정은 서랍을 열고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뭔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손으로 서류들을 비켜가며 거기 있는 물건들을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탐색하는 전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미정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보통의 일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것을 찾으려는 집중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미정이 인감을 찾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인감이 왜 필요한가는 이미 명백했습니다. 인감이 필요한 이유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장이 필요한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영희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의도적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목소리도 의도적으로 크게 했습니다. 뭘 찾고 있니? 미정은 깜짝 놀라며 황급하게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 빠르기는 마치 뜨거운 팬에 손을 댔다가 재빨리 빼는 것과 같았습니다. 서랍이 닫히는 순간 먼지가 날렸습니다. 미정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볼펜 찾고 있었어요. 영희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대답은 너무나 투명하게 거짓이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불안정했습니다. 볼펜이라고? 네, 그냥 메모할 거 있었어요. 영희 할머니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서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볼펜이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연필, 샤프까지 종류별로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량도 충분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사람이 필요한 볼펜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새 볼펜을 하나 들고 거실로 나와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강력한 질문이었습니다. 볼펜이면 여기 있지. 왜 중요한 서류 있는 서랍을 뒤져야 해? 미정은 얼굴이 백지같이 변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볼펜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정의 행동이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심이 옳다는 증거였습니다. 뭔가를 추측하고 암묵적으로 눈 감아주기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추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이 퇴근해서 돌아오자마자 영희 할머니는 직접 물었습니다. 거실에 도훈을 앉게 했습니다. 미정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주 앉는 자세였습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신문이었습니다. 도훈아, 내가 이 집을 팔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니? 도훈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준비된 대사를 읽으려는 듯 했습니다. 엄마, 그냥 알아만 보는 거예요. 요즘 이런 시골 집들 가격이 좋다고 해서요. 팔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도훈의 눈빛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희 할머니의 눈을 직접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몇 번이나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모자 사이의 직관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젊은 시절부터 함께해온 모자의 연대, 그것이 지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감각이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영희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아들의 거짓말은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배신이었습니다. 3장 증거의 발견. 그 밤 영희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뒹굴고 뒹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이 집이 남편과 함께 지켜온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고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이 함께 지은 이 천장. 그 천장 아래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떼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이 천장 아래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천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인감을 도용했다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신뢰를 저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영희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을 포기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으로만 살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외출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도훈이 출근 시간이 되자 영희 할머니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미정도 마침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집은 텅 비었습니다. 소민이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은 의도적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정했습니다. 서류들 사이에서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회색 봉투였습니다. 다른 서류들과는 달리 따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감춘다는 의도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영희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담보대출 계약서. 담보는 무엇인가? 읽으며 확인했습니다. 담보는 박영의 소유의 민박집이었습니다. 주소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 주소였습니다. 채권자는 누구인가? 읽으며 확인했습니다. 채권자는 금성신용금융이라는 사금융 업체였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이 회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은행도 아니었습니다. 대출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이 작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서류에 찍혀 있는 인감이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인감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인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이런 서류에 인감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절대 없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조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어머니의 인감을 위조해 민박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짓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계속 봉투 안의 서류를 들었습니다. 대출 계약서 다음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계약서는 아직 최종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매수일란을 읽었습니다. 서울 소재 투자회사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회사명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골격은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매매 가격을 읽었습니다. 시세를 확인해 보니 적힌 가격은 시세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현재 민박집의 가치는 대략 8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6억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2억 원에서 3억 원이 손에 나는 금액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손녀 소민이가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이 집만 정리하면 도시에서 새 출발할 수 있어. 서류는 이미 준비했어.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집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손님들의 예약을 취소시키고 단골 손님들의 발길을 끊고 이 집의 평판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이것은 임의적이고 일시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고 계산된 범죄였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서류 안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류 사본들이 여러 장 더 있었습니다. 마치 부동산 중개소에서 받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도훈이 인근 읍내의 부동산 중개소에 방문했던 것이 맞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추측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흔들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대출 계약서, 매매 계약서, 모든 것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더 가능하면 정본도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원상태로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마자 읍내의 복사점을 찾아갔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50년 가까이 차 없이 살아온 영희 할머니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전투적이었습니다. 복사점에서 모든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몇 부를 복사했습니다. 한 부는 자신의 방에 숨겼습니다. 한 부는 가까운 친구 집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여러 곳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 할머니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도훈이 일에서 돌아올 때까지 전화로 누군가에게 통화하는지도 관찰했습니다. 자정 무렵 도훈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곧 도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훈은 즉시 자신의 방 문을 닫았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 밖에 다가갔습니다. 네, 다음 주면 계약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어머니는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걱정 마세요. 있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서류는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인감도 모두 맞춰놨고요. 인감을 맞췄다니 위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 정식 계약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통화는 끝났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휴대폰에 기록된 음성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녹음을 들으며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0에 가까운 나이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함께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는 감정의 시간이 아니라 행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휴대폰에 기록된 녹음을 여러 개 저장했습니다. USB에도 복사했습니다. 내일은 변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희 할머니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서류와 녹음 파일을 들고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뒤 명확하게 진단했습니다.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 민사적으로도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영희 할머니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사실을 알렸고 마을 사람들은 영희 할머니를 지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모두가 도훈이의 행동에 분노했고 자발적으로 증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도훈이가 부동산 업자를 찾아다닌 사실, 투자자 소개를 받으려
시도한 정황, 최근의 수상한 행동들을 마을 사람들은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손녀 소민이도 할머니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예전에 불안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단호하고 결연한 표정의 할머니를 보며 소민이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도훈과 미정은 서둘러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투자자가 다음 주에 직접 방문해 계약을 진행하기로 약속했고 이미 계약금 5천만 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도훈은 계약금 중 절반을 자신의 명의로 이미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확신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 믿었습니다. 도훈과 미정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투자자와의 계약이 진행되면 민박집의 소유권은 투자회사로 이전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영희 할머니는 강제 퇴거 대상이 될 것이고 아들은 소유권 이전 수수료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상당한 이득을 얻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5천만 원의 대출금도 반환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회사가 담보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그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만 도훈에게 입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습니다. 변호사는 명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위조된 서류와 도훈의 녹음된 음성 통화만으로도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웃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도훈이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했던 사실, 손님들의 예약이 갑자기 취소된 사실, 마을에 퍼진 소문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계획적인 행동을 증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행동을 권고했습니다. 투자자가 와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들과 며느리 면전에서 증거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가 방문하기 정확히 하루 전 영희 할머니는 도훈과 미정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시간은 저녁 6시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전이었습니다. 소민이는 학원에 가 있었습니다. 집에는 3명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도훈은 한쪽 소파에, 미정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마주보는 위치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의 높이는 허리팍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배치였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대출 계약서, 매매 계약서 초안, 그리고 USB. USB에는 도훈의 녹음된 음성 통화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마치 법원에 제출할 증거물처럼. 영희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주겠니? 순간 거실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듯 느껴졌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빨갛던 얼굴이 하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서류들을 훑었습니다. 대출 계약서의 첫 페이지, 자신의 서명, 어머니의 위조된 인감. 모든 것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가락을 꼭 물었습니다. 턱을 조였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짧아졌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불안정함은 사라졌습니다. 차분했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손도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대출 계약서를 보니 채권자는 금성신용금융이고 담보는 내 민박집이다. 그리고 이 인감은 내 인감이다. 하지만 나는 이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 넌 내 인감을 어떻게 가져왔니? 도훈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매 계약서 초안을 보면 매수인은 서울 소재 투자회사고 매매 가격은 6억 원이다. 시세가 8억에서 9억 원인데 넌 왜 6억 원으로 팔려고 했니? 2억 원에서 3억 원의 손실이 난다는 건데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USB다. 이건 내가 지난주 자정 무렵에 누군가와 한 전화 통화다. 재생해 볼까? 영희 할머니가 손으로 USB를 가리켰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곳이다. 남편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우리가 함께 지은 이 집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냈다. 너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새벽에 일어나 밭일을 하고 민박집을 돌보고 너의 학비를 벌었는지 넌 다 안다. 너는 대학도 졸업했고 좋은 직장도 다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의 인감을 위조해서 이 집을 팔려고 했니? 영희 할머니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내일 투자자가 온다고 했지. 그 투자자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지. 하지만 그 계약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기 때문이다. 이 대출 계약서는 위조 서류다. 내 동의 없이 내 인감을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다. 그리고 이 매매 계약서도 내 동의 없이 만들어진 것이다. 영희 할머니는 한 호흡을 쉬었습니다. 너희가 한 일은 범죄다. 위조, 사기, 횡령.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한다. 나는 이제 고소장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변호사가 이미 모든 준비를 해놨다. 도훈은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은 열렸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눈물이었지만 점차 울음소리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정은 계속 울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다. 너희가 한 일은 명백한 범죄고 그에 따른 법적 결과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집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너희가 팔려고 하던 계약은 무효가 될 것이고 담보대출금도 모두 취소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당할 것이다. 영희 할머니는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마을의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웃, 친구들 모두가 증인이 될 수 있다. 너의 부동산 중개소 방문도 기록되어 있고 손님들의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도 증거다. 너희의 이 행동이 계획된 범죄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도훈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탁자 위의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서명, 어머니의 위조된 인감, 그리고 매매 계약서,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로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의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벽의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거실 안의 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법정 다툼은 예상과 달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말대로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위조된 인감, 녹음 파일,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모두 영희 할머니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도훈과 미정은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투자자와의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도훈이 자신의 이름으로 빌린 대출금은 직접 갚기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영희 할머니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위조된 서류는 모두 무효 처리되었고 담보대출도 취소되었습니다.
도훈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민박집은 다시 영희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도훈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비록 모자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되기는 어려웠지만 도훈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미정 역시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오랜 고민 끝에 두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미워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민박집의 소유권과 관리권은 영희 할머니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향후 상속에 대한 법적 서류도 명확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민박집에는 다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영희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박집 마당에는 가을의 끝자락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떨어진 나뭇가지 사이로 겨울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민박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소민이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민이는 할머니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예전에 할머니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자상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민이는 할머니를 보며 배웠습니다. 약해 보인다고 해서 정말 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박집은 겨울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영희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민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섭지 않았어요? 아빠를 혼내주는 게. 영희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무서웠지.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였단다. 그래서 용기를 냈어. 저도 할머니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이미 용감한 아이야. 할머니한테 처음 위험을 알려준 게 바로 너잖니. 내가 없었다면 할머니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소민이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할머니를 도왔다는 것이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민박집에는 손님들이 찾아왔고 소민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한때는 이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이제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삶이란 참 묘한 것이다. 가장 어두운 순간 뒤에 가장 밝은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살아가리라. 이 집과 함께, 소민이와 함께. 영희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민박집은 따뜻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 불빛은 전기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불빛이었고 삶을 지켜낸 자의 승리의 불빛이었습니다. 거리에서 부엉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더 이상 추위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절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든 이제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민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박집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영희 할머니와 소민이는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손님이 올 것이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며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영희 할머니는 이제 삶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터전을 지켜내었습니다. 나이와 처지와 상관없이 모든 이들은 스스로의 삶을 지켜낼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가끔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진심이 닿을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걸요.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